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거래를 안 하는 사람들하고 여러 번 거래하는 사람이지 한 번만 거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현실에는.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리고 요즘에 또 대기업이 여성 직원들도 많이 늘었는데 이분들의 근속 연수도 길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랑, 그리고 이렇게 여성분들이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세상이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은 평균 근속 연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보면은 남성이 올라가는 것보다 여성이 올라가는 속도가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차이가 크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출산 대응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요새는 민간 기업들, 대기업들도 옛날에 비해서는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맞아요. 물론 공무원들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고용률에서 M자형이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30대 돼가지고 고용률이 떨어져가지고 경단녀 있지 않습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 생기는 게 많이 완화가 되고 있어요.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렇게 억지로 이제 직원들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다니는 게 되게 좋아졌고, 이제 육아휴직, 뭐 출산휴가 많이 쓰게 됐고, 그러니까 많이 다니는 거. 또 뭐도 있냐면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면 영끌을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또 쉽게 그만두지도 못해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많은 차이를 불러온 건데요. 자, 이제 단적으로 이제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옛날에 없던 새로운 계층이 생겼어요. 이게 신용 여력이 대폭 확대된 현상을 불러일으킨 새로운 계층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들인데, 나이는 50대, 성별은 여성, 직장은 대기업, 그리고 신분은 정규직. 이 네 개가 엔드 조건인 사람. 자, 잠깐 좀 생각을 해보세요.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네 가지가 엔드 조건을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많지 않은 정도가 매우 드물었어요. 왜냐면 50대 여성이 대기업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아주 극소수의 신문에 나올 법한 임원이거나, 근데 임원은 정규직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제 단순 계약직,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50대 여성인데 대기업에서 이제 부장, 팀장, 매니저, 차장, 이런 분들 연봉 한 1억 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런 분들이 싱글일 수도 있지만 남편이 만약에 비슷한 사회적 레벨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돈을 번다고 치면은, 이런 분들은 세전으로 치면은 3억은 봅니다. 당연히 보이죠. 그러면 이 대출기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부부들은 주택담보대출 낸다고 할 때 은행에서 10억 원 정도는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출 여력이 굉장히 확대됐고, 이런 부분이 이게 고용, 제가 대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용 시스템의 변화가 이제 급여를 많이 올려놨고, 이게 이제 신용 여력을 많이 올려놓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이 영향을 준다. 이런 거여가지고, 무슨 예전처럼 무슨 공급과 수요가 어쩌고 이제 이런 것만 봐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을 다 읽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 그럼 김부장 세대의 안정된 급여와 복지가 자녀 세대의 자산 불평등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쩌냐면은 정년이 이제 길어지고 이제 자기가 직장에서 안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젊은 사람들을 신입사원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아예 안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일부는 또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연봉을 많이 주는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진입을 한 아주 소수의 젊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내가 직장을 오래 다녀가지고 얻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 이익이 있는 만큼 내 자식은 나 같은 사람에 의해서 가로막혀가지고 손해를 볼 확률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회 전체의 이익을 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쭉 제가 해드린 얘기 이걸 종합을 해보면, 정년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53살, 4살 되는 대기업 직장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임원승진을 이제 포기한 사람이고 이제 틀린 사람이죠. 근데 한 58세, 59세, 60세까지만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63세까지 다니라고 한다. 아, 그러면 나 또 한 10년 남았네? 대출 내서 또 아파트 사라고 갈아타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 심리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좀 숨통을 틔워주려면, 그럼 정년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그러면 급여 체계에는 연공서열식에서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이 이제 정년 연장이 되면 마냥 좋아할 수 없어요. 아파트 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굉장히 정년 연장할 때 세심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M2 대비 시가총액에 따라 주가 수준을 판단하는 것좀 통화력으로 주택 가격도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뭐 자료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통화량 대비 이제 집값의 이제 변화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본 건데요. 빨간 선이 미국의 M2입니다. 통화량이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거용 주택 가격 지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1980년에서 이제 2008년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생길 때까지는 통화량 증가 부분보다 이제 집값 상승이 더 위에 있잖아요. 집값이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런 거는 집값 거품이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중에 풀린 돈 대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걸 한번 꺼졌다가, 근데 2010년부터 거의 일치해서 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집값이라고 하는 게 통화량과 굉장히 연동이 강하게 된다. 이건 우리나라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통화량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는, 자,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이 사이랑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집값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과열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미국에 비해서는 통화량만큼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출 규제가 훨씬 심합니다. 그리고 LTV가 어때요? 집값 대비 대출금 비중이 70% 이하로 계속 오랫동안 관리가 돼 있었잖아요. 미국은 90%, 95%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거고,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더 낮게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려본 건데, 한국 부동산의 아파트값 실거래가 지수예요. 통화량. 이제 오른쪽 축은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 지수인데, 다 이제 양쪽 다 4.5배, 4.5배 정도로 맞춰봤어요. 이제 통화량은 이제 점진적으로 늘죠. 근데 서울 아파트값의 실거래가 지수는 조금 비슷하게 가면서도 좀 희감고 가듯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올라간 폭만 놓고 보면은 M2가 늘어나는 것만큼은 못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 있는 거는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말기 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는 지금 이 그래프가 아파트값 지수가 조금 더 위로 있고요. 그리고 2013, 14년 이럴 때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많이 진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내려와 있었고 쭉 올라갔다가 2021년 이럴 때 피크를 찍을 때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그러면 보세요. 이 아파트값 지수라고 하는 게 M2보다 위에 있으면 좀 과열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래에 있으면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통화량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지 내려갈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 않나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여력이 좀 남아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올해 5월까지 해서 그린 건데요. 170대 후반이거든요. 지금 가을에 와가지고 이게 180이 넘어갔어요. 182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올라가면서, 이거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거든요. 전국 아파트 값이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추세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더구나 뭐 주제하다시피 서울에 이제 아파트 공급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통화량하고 아파트 값 추이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좀 예측해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고. 한국 전체 주택 가격은 통화량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지금 이미지 보여주신 거죠. 서울 아파트만큼 미국 집값처럼 M2 증가량 따라간다고 보여주셨는데, 서울 아파트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한국 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예요.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지금 여기 연두색 같은 게 이게 서울이거든요. 그 서울은 어쩌면 이 세 개 다 지수를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제일 낮은 데 있다가 제일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확실히 더 높다는 거고, 중간에 있는 게 수도권,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전국으로 간다. 이제 이런 건데 아주 심플합니다. 자,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자, 2006년 1월 이때부터 이제 한국 부동산원의 아파트가 실거래가 지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까지 이렇게 보면은 통화량은 어쩌냐면 매월 월 평균 0.63%씩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0.5%씩 늘었고요. 수도권 아파트 값은 0.39%, 전국으로 하면 0.34%거든요. 그럼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서울 아파트 값은 그래도 통화량 증가를 어느 정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에서 하려고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열의를 보이는 게,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고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으면서도 주거 기능을 이제 제공을 받는 거잖아요. 서울 아파트 산다는 거는. 이게 이 가치라고 한다는 거는 크게 흔들릴 확률은 좀 높지 않다. 특히나 통화량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공급도 뭐 많지 않은 서울 아파트 값이라고 하는 거는
단단하게 프라이싱이 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방 부동산과 서울 부동산 양극화는 지금도 여전히 심한데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그럼 서울 부동산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뭐냐면 서울 아파트가 이제 160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국 가구의 한 7%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위 7%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상위 7%라고 봐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자체가 고급재이고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사치재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인구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좀 돈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도 서울 아파트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극화가 이제 되게 심해지는데 우리나라 이제 어떻습니까? 다주택자 규제가 심하잖아요. 다주택자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래요. 네, 다주택자 규제가 서울 아파트 값을 많이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흔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부자들이 지방에도 하나씩 사고 이렇게 좀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전 국토가 이제 균형되게 발전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상적이고 그렇게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완화를 하려면은 이제 특정 지역을 좀 좋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어렵겠죠. 왜냐면 반발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전국을 다 고르게 발전시킨다. 이건 너무 이상적인 거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서 서울이랑 좀 먼 데를 좀 좋게 만들어가지고 서울에서 좀 떨어진 수도권에서 이렇게 좀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런데 아파트 값이 좀 높아지면 서울이 약간 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요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작가님이 물어보신 대로 서울의 부동산 쏠림 현상 이거는 단기간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금융당국이 그런 것들 때문에 대출 규제 아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죠. 627, 뭐 97, 10, 15 뭐 정책 나왔었는데 이번 규제가 집값 상승세는 꺾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이미 꺾이지 않는다는 게 최근에 이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주요 지역은 뭐 이렇게 강남 3구나 마용성 이런 데 해가지고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규제 이후에 10월 15일 날 대출 규제를 세게 했는데도 그렇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현금이 있는 부자들이 많아요. 광해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올해 8월 기준으로 4,400조 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절반이 좀 넘는 거를 가계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현금 형태는 아주 극히 일부고 금융 계좌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꺼내가지고 내가 집을 사는데 쓰겠다라고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만으로는 안 되고 다주택자 규제를 좀 푸는 게 결과적으로는 집값을 좀 안정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공급도 모자라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다주택자라고 하는 게 집이 아무리 8채 있어도 그거를 자기가 다 삽니까? 5채 있으면 4채는 세를 주잖아요. 한 채만 살지 뭐 자기가 2채, 3채 살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부자여도. 그러면 어쩌면 다주택자가 많으면 전월세 집을 많이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서 집값을 밀어 올리는 그 효과를 좀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많으면 집값이 오르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차익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가지고 차익을 실현시키거든요. 여러 채가 있으면 집값이 오르면. 근데 부자들이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세금을 아무리 올리건 어쩌고저쩌고 해도 집값이 오를 때 한 채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할 때 그 상승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를 좀 풀어줘야 서울에 있는 부자들이 지방에 있는 집도 사고 지방에 있는 부자들이 굳이 서울로 안 올라오고 예를 들면 대구나 부산에서도 여러 채를 가지고 이렇게 좀 세도 놓고 그래서 전세가 안정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당장에 지금 서울에 갭투자 막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전셋집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전세값 오르다 보면 집값 밀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만으로 다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 아파트는 앞으로도 불패 자산이 되는 걸까요? 그냥 불패다 아니다 이제 말하기는 뭐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경제는 조금이라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시중의 총량도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서울 아파트가 추세적으로 가격이 꺾일 수 있을까? 이제 그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생각도 제가 존중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는 게 일단 인구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집값이 대세적인 하락을 그런 분들 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일단은 뭐냐면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 게 1년 정도가 아니에요. 서울 인구가 언제가 피크인지 혹시 아십니까? 10년 중반인가요? 1992년이에요. 1992년에 서울 인구가 109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줄어가지고 올해 몇만 명이냐면 930만 명이에요. 33년간 계속 줄었어요. 계속 중간에 살짝 늘었는 데도 있었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줄었고 160만 명이나 줄었고요. 서울의 집값을 못 견뎌가지고
그리고 경기도로 나간 분들이 많고, 그리고 지방에서 소득권이 가미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려고 하신 분들 중에 서울의 집값이 부담돼가지고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로 설명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그런 건데, 자, 이건 통계청에 있는 인구를 제가 가져와서 그려본 건데, 1992년에 경기도가 661만 명이었어요. 서울은 1093만 명이었고. 근데 작년 기준으로 어때요? 서울은 933만 명, 경기도는 1369만 명이에요. 보면은 경기도의 대기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 정도, 상위 7% 정도밖에 못 사는 재화인데, 이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가격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그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인구 감소가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사람들이 경제 현상이 벌어지면 미리 내다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든 게 5년이나 됐고, 서울 인구가 줄어든 거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는 정말 좀 쉽지 않고, 아주 심플한 게 거예요.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제 뭐냐면, 금융 심화 현상, 파이낸셜 디프닝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요. 그러면 아주 심플해요. 뭐냐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도 속도지 않습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속도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빨라요? 통화량이 증가하는 게 인구 감소하는 것보다 몇 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에 표시되는 명목 가격이 추세적으로 이 자체가 20억 하던 게 15억 가고 10억 갈 수 있느냐? 이건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고, 정말 앞으로도 5년 사이에 통화량이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1000조 원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이제 집값 관련돼 가지고 서로 아파트 관련해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거하고, 한 번 사면 안 산다라는 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게, 지방 부동산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인구가 이제 줄어들면.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에 한정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3천만 명, 우리 죽을 때까지는 3천만 명까지, 4천만 명까지 가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3천만 명으로 설령 줄어든다 하더라도 상위 7%가 주거를 하는 서울 아파트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느냐,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예 거래를 안 하는 사람들하고 여러 번 거래하는 사람이 있지, 한 번만 거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현실에. 근데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예 거래를 안 하는 사람은 자본이 너무 딸려가지고 아파트를 못 사요.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하락론에 배팅하고 있기 때문에 안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나는 돈이 충분히 있지만 뭐 주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융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덜 벌겠다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일생 동안 사지를 않습니다. 근데 한 번 사는 사람은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진입하는 사람이 끊일 수가 없고, 한 번 사는 건 계속 사. 왜 그러냐면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살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 주거를 상급지로 점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주택만 유지해도 이제 점프를 해가지고 가고, 어떤 분들은 또 다주택자가 돼요. 한 번 사면 그래서 여러 번 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통계적으로 주택을 한 번 소유하면 평균적으로 한 번 소유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9년이에요. 30살에 30대 초반에 첫 집을 산 사람이면 일생 동안 1주택만 유지하더라도 60살 되면 새 채는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팔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거래를 사지 않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시장에서는 한 번 사면 여러 번 산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하고, 본인이 실제 거래를 안 해봤으니까 약간 머릿속에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60살 정도 된 분들을, 서울에 사는 분들을, 한 60살 정도 된 분들 한 10명을 이렇게 놓고, 일생 동안 당신이 산 집의 거래 횟수, 산 횟수가 어떻게 되냐 하면 01, 01, 10, 00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40, 56, 00, 90, 00, 5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는, 지방은 모르겠지만 서울 아파트 이걸 적용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 무리한 논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